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시누이가 돌아와 집과 재산을 노리며 우리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정말 30년 동안 제가 믿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니. 그 사람이 우리 집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유령을 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순이? 나는 진숙이야. 진수의 누나. 그때 제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어요. 평온했던 아침 일상. 오늘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30년째 변하지 않는 저의 하루 시작이었죠. 시어머님 드실 죽을 끓이고 남편 출근길 도시락을 챙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부엌에서 물을 썰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이지만 이웃집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는 걸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평범하고 조용한 우리 동네, 그리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우리 가족. 어머님, 아침 드세요. 시어머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들어갔습니다. 83세의 시어머님은 요즘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가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다행히 맑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순이야, 고생이 많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인걸요. 30년 전 28배 나이로 이 집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일이었어요. 처음엔 서툴러서 죽도 서리게 끓이고 반찬도 짜게 만들어서 시어머님께 혼이 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시어머님의 입맛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시어머님의 가느다란 손이 제 손을 덮어주셨어요. 그 손에는 제가 시집올 때 물려받은 금반지와 똑같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순이야,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정말 다행이다. 진숙이가 있었다면. 시어머님의 말씀이 갑자기 멈춰졌어요. 진숙. 남편의 누나 이름이었죠. 제가 시집 오기 훨씬 전에 세상을 떠난 분이라고 들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 생각이 났을 뿐이지. 남편과의 평범한 대화. 남편 진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3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아침을 먹는 우리 부부. 가끔 친구들이 지겹지 않냐고 묻지만 저는 이런 일상이 좋아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행복이었거든요. 여보,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알았어요. 저녁은 간단하게 해놓을게요. 진수는 늘 이런 식이에요. 말수가 적고 집안일은 모두 제게 맡기는 타입이죠.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30년 동안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갖다 주고 다만 가끔, 정말 가끔씩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시누이 얘기를 할 때면 진수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져요. 마치 무슨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여보, 어머님이 또 누나 얘기하셨어요. 요즘 치매 기운 때문에 옛날 일을 자주 떠올리시나 봐요. 진수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넥타이를 매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았죠. 그냥 듣고 넘겨. 옛날 일은 다 지난 일이니까. 그래도 누나분 사진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어머님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진수가 갑자기 돌아서며 저를 쳐다봤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순이야, 그 얘기는 꺼내지 마. 어머니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 알겠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수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예상치 못한 방문자.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평소처럼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방에서 주무시고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죠. 세탁기 돌리는 소리,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등교하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평화로운 일상의 사운드 트랙이었어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문 너머로 대답이 들려왔어요. 낯익은 듯 하면서도 낯선 여자 목소리였죠. 김진수 씨 댁이죠? 저 진숙이에요. 진숙?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전에 죽었다는 신우이의 이름이었거든요. 누구라고 하셨어요? 진숙이요. 김진숙. 진수 누나요.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어요. 혹시 사기꾼이거나 이상한 사람인 건 아닐까? 하지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마치 진수와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선 여자를 본 순간 저는 정말로 유령을 보는 줄 알았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 염색한 단발머리에 값비싸 보이는 코트를 입고 있었죠. 나이는 6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무엇보다 진수와 닮은 얼굴이었어요. 특히 그 날카로운 눈빛이. 당신이 순이? 네네. 그런데 누나님이라고 하시면 그 여자가 제 말을 끊었어요. 30년 만이네. 이 집이 별로 변하지 않았구나. 마치 자기 집에 돌아온 것처럼 당당한 말투였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죠. 그 여자가 정말로 남편의 누나라면 저는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아직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진숙 씨가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어머니는 어디 계시지? 진숙 씨는? 아니, 이분이 정말 신우이라면 저에게 묻는 것이 예의 아닐까요? 하지만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어머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누나님이 살아계시다니. 진수 씨가 누나님은 돌아가셨다고. 죽었다고? 그 녀석이 그렇게 말했구나. 진숙 씨의 웃음에는 차가운 기운이 있었어요. 죽지 않았어. 그냥 잠깐 멀리 있었을 뿐이지. 이제 돌아왔고. 그때 시어머님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누가 왔니? 진숙. 형님의 얼굴이 급변했어요. 30년 만에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감격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복잡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형님이 시어머님 방으로 향했어요. 저는 급히 따라갔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님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계셨어요. 흐린 눈으로 진숙 씨를 바라보시더니 진수가, 내 딸 진수가. 시어머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죠. 왜 이제야 왔니?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날 오후는 정말 악몽 같았어요. 형님은, 이제는 형님이라고 불러야겠죠. 형님은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고, 시어머님은 30년 만에 만난 딸에게만 집중하고 계셨어요. 순이야, 차 좀 내와라. 진숙이가 좋아하는 녹차로. 시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차를 우리면서 손이 계속 떨렸죠. 30년 동안 제가 시어머님께 정성스럽게 올렸던 그 녹차를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 이상했어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님과 형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진수가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살았니? 말하면 길어요, 어머니. 여러 곳에서 여러 일을 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집에 돌아왔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차를 가져다 드리려는데 형님이 제 손목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 반지 어머니가 주신 거지? 제 약지에 끼워진 금반지를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제가 시집 올 때 물려주신 30년 동안 한 번도 빼본 적 없는 그 반지를요. 네, 시집 올 때 어머님께서 원래 그건 내 것이었는데 형님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장녀니까 당연히 나한테 물려줘야 하는 거였는데 내가 없는 사이에 내가 끼고 있었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30년 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저녁이 되어서야 진수가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거실에 낯선 가방을 보고 멈춰섰죠. 순이야, 손님이라도 왔어? 그때 시어머님 방에서 진숙 씨가 나왔어요. 30년 만에 마주한 남매. 저는 그 순간의 긴장감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진수야. 누나?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정말로 유령을 본 것처럼. 아니, 어쩌면 유령보다 더 무서운 존재를 만난 것처럼. 오랜만이다, 내 동생. 누나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진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진수는 누나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30년 동안 저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밤이 되어서야 진수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누님이 왜? 순이야, 복잡한 일이야. 나중에 설명할게. 나중에가 언제예요? 30년 동안도 나중이었나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0년 만에 남편에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죠. 누나가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가족이 조용히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야. 진수의 말에서 저는 더 큰 불안을 느꼈어요. 과연 무엇이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제 손에 금반지를 내려다봤어요. 30년 동안 제 손가락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이 반지가 정말로 제 것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반지에 비치면서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평온했던 우리 가족에게 다가올 거대한 변화를. 정말이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가족 재회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30년 전부터 숨겨져 온 무서운 진실이 곧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순이야, 이 칼 참 잘 든다. 예전에 내가 쓰던 것 같네. 정말이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그 다음날 새벽, 평소처럼 5시 30분에 일어났는데 부엌에서 이미 불이 켜져 있었어요. 30년 동안 제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부엌으로 가보니 형님이 서 계셨어요. 시어머님 아침 죽을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하던 일을. 제자리에서 말이에요. 아, 형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형님이 저를 돌아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죠. 어머니 드실 죽 끓이고 있어. 나도 예전에는 매일 이렇게 했거든. 예전에? 30년 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잠깐 대신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 입맛을 제가 더 잘 아니까요. 괜찮아. 어머니는 원래 내가 끓여드린 죽을 좋아하셨어. 형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시어머님께 드린 죽이 있는데
그런데 형님은 30년 전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냄비 뚜껑을 열어보니 죽이 눌어붙어 있었어요. 형님은 당황하시며 불을 끄셨지만 이미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찼어요. 아이고, 예전 감각이 아니네.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형님, 제가 다시 끓여드릴게요. 어머님이 너무 묽은 걸 싫어하세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결국 제가 새로 죽을 끓여야 했어요. 형님은 옆에서 제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죠. 마치 제가 하는 방법을 배우려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님께 아침 죽을 드리러 갔을 때 형님이 먼저 들어가 계셨어요. 30년 동안 제가 시어머님 곁에서 해드리던 모든 것들을 형님이 하고 계신 거였죠.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시겠어요. 그동안 순이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시어머님이 형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진수가 너무 미안하다. 그동안 순이가 다 해줬는데. 괜찮아요. 원래 딸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원래 딸이 해야 할 일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30년 동안 제가 한 일은 뭐였을까요? 잠깐 대신한 것일 뿐이었을까요? 어머님, 약은 드셨어요? 제가 물어보니 형님이 대답했어요. 내가 이미 드렸어. 어머니가 드셔야 할 약은 내가 다 알고 있거든. 하지만 시어머님은 치매 때문에 약을 제때 안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항상 한 알씩 손바닥에 올려드리며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그냥 놔두고 나오셨어요. 나중에 몰래 확인해 보니 약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안 드신 거였죠.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알게 된 작은 습관들을 형님은 모르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님 앞에서는 마치 모든 걸 다 아시는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점심을 준비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형님이 제 옆으로 와서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그 반지 말인데. 제 손가락에 금반지를 보고 계셨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빼본 적 없는 제 결혼의 상징이었던 그 반지를요. 어머니가 내가 시집갈 때 주시려던 거였어. 그런데 내가 갑자기 없어지는 바람에 형님의 말씀에 저는 움찔했어요. 네. 하지만 어머님께서 제가 시집 올 때 직접 끼워주시면서 어머니가 딸한테 줄 거였으니까 원래 내 것이지. 며느리가 끼고 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제가 며느리라는 말이 마치 남인 것처럼 들렸어요. 30년 동안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남이라는 건가요? 형님, 이 반지는 어머님께서 저에게 며느리로서 물려주신 거예요. 그래도 혈육과 며느리는 다르잖아. 혈육과 며느리는 다르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형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빌려서 끼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 이제 진짜 주인이 돌아왔으니까. 빌려서 끼고 있었다고요? 30년 동안을 빌려서요? 형님, 이 반지는 괜찮아.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 순간 시어머님이 거실에서 저희를 부르셨어요. 너희 둘 뭐하니? 와서 같이 앉아라. 시어머님께 가서 앉으니 형님이 바로 물어보셨어요. 어머니, 이 금반지요. 원래 제 거였잖아요. 시어머님이 흐린 눈으로 제 손가락을 보시더니 잠시 멍하니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반지가 뭐였더라. 치매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형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제가 20살 때 약혼자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반지를 주시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시어머님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아, 그래. 그랬지. 진숙이 결혼할 때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시어머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였어요. 오후에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갔는데
형님이 이미 재료를 꺼내놓고 계셨어요. 내가 저녁 해줄게.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드리고 싶어. 30년 동안 제가 해온 일이었는데,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혈육이 돌아와서 어머니를 돌보겠다는데 며느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형님은 칼을 들고 물을 썰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자르는 모양이 제가 하는 것과 너무 달랐어요. 두껍게, 불규칙하게 잘라서 익는 시간이 다를 것 같았죠. 형님, 어머님이 무는 얇게 썰어야 잘 드세요. 내가 하는 방식이 있어. 예전에는 이렇게 했거든. 예전에는 또 30년 전 이야기였어요. 형님이 만든 저녁상을 받고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수가 무가 좀 딱딱하네. 아, 죄송해요, 어머니. 그때 형님이 저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순이가 하던 방식을 가르쳐줘. 어머니 입맛에 맞게. 가르쳐 달라고요? 30년 동안 제가 익혀온 시어머님의 입맛을 이제 와서 형님께 가르쳐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형님은 단순히 집에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걸.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계신다는 걸. 저녁을 먹고 나서 형님은 시어머님과 함께 거실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죠. 어머니, 그때 내가 해드린 미역국 기억나세요? 그래, 그래. 진숙이가 참 요리를 잘했지. 요리를 잘하셨다고요? 오늘 저녁만 봐도 그게 아닌데. 하지만 시어머님은 30년 전의 기억을 더 선명하게 간직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 어색해 하더라고요. 누나, 아직 계시네요. 응,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진수가 제게 와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누나가 언제까지 계실 건지 물어봤어? 여보, 혈육이 돌아오셨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궁금했어요. 형님이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건지. 그때 형님이 저희 대화를 들으셨나 봐요. 갑자기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진수야, 나 여기서 살려고 해. 네, 여기서요? 이게 내 집이잖아. 어머니도 계시고.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누나,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뭔 상황? 딸이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이상한가?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이상하냐는 말에 그럼 며느리는 뭐가 되는 건지.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제 위치가 사라져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형님이 시어머님 방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는데, 순이야, 아직 안 잤네? 네, 형님. 뭘 들고 계세요? 형님이 손을 뒤로 숨기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가 필요한 것들. 그 다음날 아침 시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방안이 좀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물건들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옷장 앞에 있던 의자도 다른 곳에 있었어요. 어머님, 밤에 누가 방을 정리했어요? 글쎄, 진숙이가 했나? 시어머님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제가 시어머님을 위해 정리해둔 물건들이 없어졌어요. 혈압약 케이스, 독서용 돋보기, 그리고 시어머님이 제게 주신 작은 금 목걸이까지. 어머님, 목걸이는 어디 계세요? 목걸이? 무슨 목걸이?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그때 형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뭘 찾고 있어? 어머님 목걸이가 없어져서요. 여기 있었는데. 아, 그거 내가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어.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시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안전한 곳이라니. 30년 동안 제가 관리해온 물건들을 왜 형님이 가져가신 걸까요? 점심때쯤 시어머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반지 빼서 진숙이한테 줘라.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머님? 그게 원래 진숙이 걸 거였어. 내가 깜빡하고 너한테 줬지. 깜빡하고 제게 주셨다고요? 30년 전에요? 형님이 제 앞에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자리를 찾는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만졌어요. 30년 동안 제 손가락에 있었던 이 반지가 정말 빌려온 것이었을까요? 어머님, 정말로 제가 반지를. 하지만 시어머님은 이미 딴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치매 때문에 방금 한 말도 잊어버리신 것 같았어요. 뭐 때문에 그래, 순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형님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승리의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 이제 돌려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형님은 단순히 반지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 집에서 가진 모든 것들을, 제자리 자체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려고 했는데 잘 빠지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끼고 있어서 살이 불어 있었거든요. 억지로 끼고 있지 말고 빼라. 형님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제가 힘을 주어 반지를 빼내는 순간 마치 제 인생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형님이 그 반지를 받아서 자신의 손가락에 끼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정말로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이 싸움에서 지면 저는 이 집에서 모든 걸 잃게 될 거라는 걸. 그날 밤 제가 혼자 앉아서 손가락의 하얀 자국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30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금반지가 사라진 흔적을. 그때 저는 깨달았죠. 이제 정말 혼자구나. 가족들 모두가 형님 편에 서고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떠도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걸. 하지만 그때가 바로 제가 진짜 싸움을 결심한 순간이었어요. 금반지를 빼준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지만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에 하얀 자국을 보며 30년이라는 세월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실감했죠. 부엌에 가니 형님이 또 먼저 와 계셨어요.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시어머님 죽을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잠깐만요, 형님. 제가 할게요. 하지만 형님은 저를 뒤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괜찮아. 나도 이제 익숙해질 거야. 익숙해지실 거라니.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형님, 그래도 30년 동안 제가 해온 일이니까. 30년이 뭐가 중요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집 딸이었어. 태어날 때부터 이 집 딸이셨다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시집 온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남인 건가요? 죽이 끓는 동안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너도 이제 좀 편해져야지. 30년 동안 고생 많았어. 편해져야 한다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이 집에서 제 역할을 다 내려놓으라는 건가요? 시어머님께 아침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형님이 이미 들어가 계셨어요.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었죠.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시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잠시 멍하니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누구야? 누가 들어왔지?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치매가 더 심해지신 건가요? 어머님, 저예요. 순이에요. 순이? 순이가 누구지? 30년 동안 매일 아침 인사드린 며느리를 모르신다니. 하지만 형님을 보시는 시어머님의 눈빛은 달랐어요. 진수가, 내가 왔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똑같은 치매인데
왜 저만 못 알아보시는 걸까요? 형님은 30년 만에 나타났는데 바로 알아보시고 30년을 함께 산 저는 모르신다니. 어머님, 제가 순이에요. 매일 아침 죽 끓여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하지만 시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에는 순이라는 사람이 없는데? 형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시나 봐. 나중에 기억하실 거야. 하지만 정말 나중에 기억하실까요? 아니면 형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건 아닐까요? 딸과의 통화에서 느낀 배신감. 오후에 딸 미영이에게 전화했어요. 가족 중 누군가는 제 편이어야 할 것 같아서요. 미영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딸에게 형님이 오신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미영이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어머, 정말요? 큰 고모님이 살아계셨다니. 응, 그런데 미영아.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말하려는데 딸이 먼저 말했어요. 엄마, 그럼 이제 좀 편하시겠네요. 큰 고모님이 할머니 모시실 테니까. 미영아, 그게 아니라 엄마도 30년 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제 친딸이 모시는 게 맞죠. 친딸이 모시는 게 맞다는 말에 저는 전화를 끊고 싶어졌어요. 내 딸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미영아, 그래도 엄마가 30년 동안. 네, 알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쉬세요. 큰 고모님이 계시니까. 딸도 형님 편이었어요. 혈연의 힘이 이렇게 강한 건가요? 30년의 헌신보다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라는 걸 느꼈어요. 남편은 우유부단하고 시어머님은 저를 모르시고 딸마저 형님을 지지하고. 저녁 때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형님이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수야, 내가 어머니 방 옆에 있는 작은 방 쓸게. 그 방은 제가 30년 동안 다용도실로 쓰던 곳이었어요. 계절옷 보관하고 이것저것 정리해두는 제만의 공간이었죠. 누나, 거기는 순이가 쓰는 방인데.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형님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내가 여기서 살려면 내 방이 있어야지. 순이는 너랑 같은 방 쓰면 되잖아. 그 말이 맞기는 해요. 부부니까 같은 방을 써야죠. 하지만 그 작은 방은 제게 유일한 개인 공간이었어요. 30년 동안 조금씩 정리해온 제만의 영역이었는데. 형님, 그 방은 제가. 몸불만이야? 손님도 아니고 가족인데 방 하나 못 내주겠어? 손님도 아니고 가족이라는 말. 그럼 저는 뭐죠? 손님인가요? 진수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순이야, 누나 말이 맞아. 우리는 부부니까 같이 쓰면 되고. 남편마저 형님 편을 드는 걸 보며 저는 정말 이 집에서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 형님이 제 다용도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30년 동안 제가 모아둔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건 왜 이렇게 많이 모아뒀어? 버려도 될 것들인데. 버려도 될 것들이라고요? 제게는 다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인데. 형님, 그건 제가 필요해서 보관한 거예요. 30년치 물건이 이렇게나 많으면 어디다 보관해? 나도 살아야지. 형님이 꺼내시는 물건들 중에는 아이들 어릴 적 옷까지, 시어머님께 받은 작은 선물들, 명절 때 쓰던 가릇들이 있었어요. 특히 시어머님이 제가 첫 명절을 잘 치렀다며 주신 작은 은수저 세트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원래 우리 집 것이네. 어머니가 내 결혼 선물로 준비하신 거였는데 또 원래 형님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이 집에서 정말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형님, 하지만 어머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딸 대신 며느리한테 주신 거지. 이제 딸이 돌아왔으니까
제자리를 찾는 거야. 제자리를 찾는다. 그럼 제자리는 어디인가요? 그날 밤 침실에서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형님이 오시더니 제가 30년 동안 해온 모든 걸 다 가져가시네요. 진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순이야, 누나가 30년 동안 밖에서 고생하셨잖아. 이제 돌아오신 거니까 좀 이해해줘. 이해해달라고요? 여보, 저도 30년 동안 고생했어요. 이 집에서 어머님 모시면서.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말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럼 형님이 하시는 건 당연하지 않고 제가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순이야, 누나는 혈육이잖아. 또 혈육이라는 말이었어요. 여보, 30년 동안 저는 뭐였어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말은 하지 마. 너도 우리 가족이야. 우리 가족이라고 하시지만 정작 갈등이 생기면 혈육편을 드시는 걸 보니 저는 정말 가족인가요? 여보, 형님이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글쎄, 누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어머니 곁에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영원히 계신다는 뜻이군요. 그럼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이상해서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봤는데 형님이 시어머님 곁에 앉아서 무언가 말씀드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순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일하러 온 사람이에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순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는 어머니와 나 그리고 진수만 있는 거예요. 형님이 시어머님께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저를 모르신 거구나. 어머니, 기억하세요. 우리 집에는 순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저는 몸이 떨렸어요. 형님이 의도적으로 시어머님의 기억을 조작하고 계신 거였어요. 치매를 이용해서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형님의 계획이 이제야 보였거든요. 저를 이 집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려 보기로 했어요. 어머님, 저 기억하세요? 30년 전에 이 집에 며느리로 온 순이에요. 시어머님이 저를 한참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순이라고 했니?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은 없는데. 역시나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매일 아침죽 끓여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갔잖아요. 그런 일은 진숙이가 했지. 진숙이가 나를 돌봐줬어. 그때 형님이 들어오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또 헷갈리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낯선 사람 말은 듣지 마시라고. 낯선 사람이라고요? 30년을 함께 산 며느리를 낯선 사람이라고요? 형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이 집에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걸. 형님의 계획대로요. 그날 오후 혼자 거실에 앉아서 30년을 되돌아봤어요. 28살에 이 집에 와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시어머님이 아프실 때 밤새 간병하고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이 집을 지켜온 세월들.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손가락에 하얀 자국을 보며 생각했어요. 금반지는 빼앗겼지만 30년의 기억까지 빼앗길 수는 없다고. 그때 결심했어요. 형님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30년 동안 쌓아온 제 인생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도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형님이 30년 전에 권리를 주장하신다면 저는 30년간의 헌신을 내세울 거예요. 혈연이 중요하다면 저는 시간의 무게를 보여드리겠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니까.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였어요. 제 인생을,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결심을 다진 다음 날, 딸 미영이가 지우를 데리고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오는 게 관례였거든요. 지우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30년 만에 들어보는 반가운 인사였어요. 적어도 이 아이만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지우야, 우리 예쁜 지우 왔구나. 지우를 안아주는데 형님이 나오셨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지우가 이렇게 컸네. 형님이 지우에게 다가가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나는 고모할머니야. 아빠 누나. 하지만 지우는 형님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제 뒤로 숨었어요. 할머니, 이분이 누구예요? 아이들은 정직하다고 하죠. 지우는 본능적으로 형님을 낯설어 했어요. 미영이가 지우에게 설명했어요. 지우야, 고모할머니야. 인사드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이상해요. 시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지우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증조할머니, 안녕하세요. 시어머님이 지우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손녀에 대한 기억은 아직 생생하신가 봐요. 어머, 지우 왔구나. 우리 지우. 하지만 지우가 저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증조할머니, 할머니는 왜 못 알아보세요? 순간 시어머님이 멍해지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증조할머니, 할머니예요. 매일 와서 죽도 해주고 약도 챙겨주는 할머니예요. 그때 형님이 끼어드셨어요. 지우야, 증조할머니가 헷갈리신 거야. 낯선 분이니까 인사만 하고 가자. 낯선 분이라니. 7살 아이 앞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낯선 분이 아니에요. 할머니 집이에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하니 형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영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우는 혼자서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아이는 호기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구경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한참 후에 지우가 제게 와서 속삭였어요. 할머니, 증조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봤는데? 고모 할머니가 증조할머니 귀에 대고 계속 뭐라고 해요. 할머니 나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아이가 들은 거였어요. 형님의 세뇌를. 지우야,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네. 그리고 증조할머니가 순이라는 사람은 모르겠다고 하니까 맞다.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아이의 증언이었지만 이건 결정적이었어요. 지우야,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면 안 돼. 알겠지? 왜요? 고모 할머니가 거짓말하는 건데요. 아이의 솔직한 말에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어른들은 모두 외면했지만 7살 아이만은 진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우가 계속해서 집안을 관찰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뛰어다니기만 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할머니, 증조할머니 화장대에 있던 목걸이 어디 갔어요? 지우가 시어머님 방에서 나와서 물었어요. 목걸이? 무슨 목걸이? 예전에 증조할머니가 보여주시던 작은 금목걸이요. 할머니가 주신 거라고 하셨는데 그 목걸이였어요. 형님이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며 가져가신 그 목걸이. 아, 그거는 고모 할머니가 잘 보관하고 계셔.
왜요? 증조할머니 건데 왜 고모할머니가 가져갔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우가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할머니, 고모할머니가 증조할머니 약도 이상하게 주던데요. 어떻게 이상하게? 증조할머니가 약 먹기 싫다고 하니까 억지로 입에 넣어주던데요. 그리고 이제 더 안 아플 거야 라고 했어요. 더 안 아플 거라는 말이 왠지 섬뜩했어요. 설마 오후에 미영이가 지우를 데리고 가려는데 지우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화장실을 가는 길에 지우가 시어머님 방 앞을 지나가는데 마침 형님이 시어머님과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이제 진짜 편해지실 거예요. 뭐가 편해진다는 거니? 아프지 않으실 거라고요. 약을 많이 드시면. 지우가 그 대화를 듣고 제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고모할머니가 증조할머니한테 약을 많이 드시라고 해요. 그런데 증조할머니는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시어머님은 혈압약을 하루에 한 알만 드셔야 해요. 많이 드시면 위험해요. 지우야, 그런 이야기 들었어? 네. 그리고 고모할머니가 이제 순이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도 했어요. 형님이 시어머님께 제 존재를 지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계신 거였어요. 심지어 약까지. 지우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지우가 작은 종이를 보여줬어요. 어디서 났어? 고모 할머니 방 쓰레기통에 있었어요. 그 종이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봉지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어머님이 드시는 약이 아니었어요. 수면제? 수면제 처방전이었는데 형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지우야, 이건 어른이 아프실 때 먹는 약이야. 하지만 왜 형님이 수면제를 처방받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봉지가 시어머님 방 근처 쓰레기통에 있었을까요? 혹시 형님이 시어머님께 수면제를 미영이가 지우를 데리고 가기 전에 지우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내가 증조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야기 해드릴까요? 어떻게? 고모 할머니가 없을 때 증조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누군지 말해드릴게요. 7살 아이가 이런 제안을 하다니 기특하면서도 걱정되었어요. 지우야,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증조 할머니가 할머니 기억하시게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고모 할머니가 알면 모르게 할 거예요. 증조 할머니랑 둘이 있을 때만.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이이지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고모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에요. 증조 할머니한테 거짓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형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치매를 이용해서 저를 지우려고 하고 심지어 시어머님의 건강까지. 미영이와 지우가 가고 난 후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비록 7살 아이이지만 지우는 어른들보다 더 정확히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었고요. 그날 저녁 형님이 시어머님과 저녁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오늘 증손녀가 왔었네요. 증손녀? 누구 손녀? 진수 딸 미영이가 아이 데리고 왔었어요. 아, 그래. 예쁜 아이더라. 시어머님은 지우에 대한 기억은 생생하셨어요. 형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낯선 아줌마를 할머니라고 하면서. 낯선 아줌마라고요? 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가끔 헷갈리죠. 시어머님이 말씀하시자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아이한테 정확히 가르쳐 줘야겠어요. 형님의 말에서 위협을 느꼈어요.
지우에게까지 손을 댈 생각이신 건가요? 그날 밤 혼자 있을 때 지우가 가져다 준 수면제 봉지를 다시 봤어요.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형님이 시어머님께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있다면, 그래서 시어머님의 치매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더 무서운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지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증조할머니가 더 안 아플 거라고 했어요. 더 안 아플 거라는 건 설마. 저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지우가 제 편이 되어준다면 저도 이길 수 있다고. 7살 아이의 순수한 눈은 어른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보다 더 정확히 진실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 저에게는 동맹이 생겼어요. 작지만 용감한 동맹이. 지우와 함께라면 형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님의 기억을 되찾아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집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내일부터는 지우와 함께 진짜 반격을 시작해야겠어요. 형님이 30년 전에 권리를 내세우신다면 저는 30년간의 사랑과 지우의 증언으로 맞서겠어요. 지우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은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님 방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형님이 잠시 외출한 사이였죠. 오랜만에 혼자서 시어머님을 돌볼 수 있어서 마음이 조금 편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시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잠시 맑은 눈빛을 보이셨어요. 순이야, 너구나. 30년 만에 들어보는 제 이름이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죠. 네, 어머님. 순이에요. 순이야, 내가 깜빡깜빡해서 미안하다.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치매가 있으셔도 이렇게 맑은 순간이 있으신 거였어요. 방을 정리하면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님의 일기장이었죠. 어머님, 이 일기장. 아, 그거. 옛날에 쓰던 거야. 가져가서 봐도 돼. 시어머님의 허락을 받고 일기장을 가져왔어요. 30년 전의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1994년 봄부터 기록이 시작되어 있었어요. 제가 시집 오기 직전의 시기였죠. 시어머님의 떨리는 글씨로 적힌 내용들을 읽어나가는데 점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1994년 3월 15일. 진숙이가 또 돈을 달라고 한다. 도박빚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돈을 벌써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다. 1994년 4월 2일. 진숙이 남자친구가 집에 와서 행패를 부렸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집을 부수겠다고 위협했다. 무서워서 또 돈을 줬다. 1994년 4월 20일. 진숙이가 집안 금고를 뒤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유품들까지 훔치려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의 기록이 있었어요. 1994년 5월 10일. 제가 시집 오기 한 달 전. 진숙이가 밤중에 도망갔다. 아버지의 금반지, 목걸이, 그리고 집안에 있던 현금까지 모두 가져갔다. 진수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진숙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나을까? 제 손이 떨렸어요. 형님이 도둑질을 하고 도망간 거였어요. 일기장을 계속 읽어나가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1994년 5월 15일. 진수에게 진숙이가 사고로 죽었다고 말했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진수가 너무 상처받을까봐. 1994년 6월 1일. 결혼식 날. 순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다행이다. 진숙이가 사라진 빈자리를 메꿔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진짜 딸은 아니니까. 진짜 딸은 아니라는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30년 전부터 저는 임시 방편이었던 건가요?
1995년 3월 10일 순이가 아이를 가졌다고 한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 건가? 하지만 진숙이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시어머님은 형님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더 놀라운 기록들이 있었어요. 2010년경 진숙이에게서 편지가 왔다. 살아있다고, 언젠가 집에 돌아오겠다고. 순이에게는 말하면 안 되겠다. 형님이 몇 년 전부터 연락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님과 진수만 알고 있었고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일기장을 다 읽고 나서 저는 진수를 기다렸어요. 30년 동안 속아온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진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일기장을 내밀며 말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순이야, 그걸 어디서? 30년 동안 저한테 거짓말했군요. 형님이 죽은 게 아니라 도둑질하고 도망간 거였잖아요. 진수가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어요. 순이야,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30년 동안을요? 누나가 그런 일로 집을 떠났다는 걸 내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저를 바보로 만든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 순이야.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형님이 연락하신 것도 알고 계셨죠? 몇 년 전부터 알고 계셨으면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만 빼놓고 다 알고 있었다니. 그때 형님이 외출해서 돌아오셨어요. 저희가 일기장을 두고 이야기하는 걸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 그 일기장을 찾았구나. 형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형님, 30년 전 일이 다 적혀 있네요. 그래, 내가 돈 좀 가져갔지. 그게 뭐 어때서? 돈 좀 가져갔다고요? 도둑질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형님, 그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내 집 돈을 내가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야? 나는 이 집 딸이었어. 하지만 허락도 없이 어머니한테 말하면 안 준다고 했을 거야. 그래서 그냥 가져간 거지. 형님의 태도가 너무 뻔뻔했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그래도 그때는 너무했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상처? 나도 상처받았어. 이 집에서 아무 대접도 못 받고 살았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돈도 나눠 가져야지. 그런데 다 진수 너만 주려고 했잖아. 형님의 말을 듣고 있자니 30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것이 아닌 걸 자기 것이라고 우기시는 거죠.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 최근 기록이 하나 더 있었어요. 2024년 몇 달 전 진숙이가 돌아온다고 연락이 왔다. 이제 나이도 많고 갈 곳도 없다고 한다. 순이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30년 동안 순이가 이 집을 지켜줬는데, 하지만 진숙이가 돌아오면 순이는 어떻게 될까?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있을까? 진숙이가 말했다. 자기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고. 순이는 이제 갈 곳을 찾아야 한다고. 제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형님이 처음부터 저를 내쫓을 계획이었던 거예요. 형님, 이게 정말 형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일기장을 보여드리니 형님이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맞아. 나는 이 집 딸이고 너는 며느리야.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30년 동안 제가 이 집을 지켜온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고생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제 진짜 주인이 돌아왔으니까 자리를 비워줘야지. 형님의 말에 진수가 끼어들었어요.
누나, 그래도 순이는 30년 동안 우리 가족이었는데. 가족? 진수야, 혈육이 진짜 가족이야. 며느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요? 30년을 함께 산 며느리를요?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딸 미영이가 지우를 데리고 온 거였어요. 지우가 저에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증조할머니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자꾸 이상한 말해요. 할머니 모른다고 하고. 형님이 지우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증조할머니는 아프셔서 헷갈리시는 거야.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고모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한테 이상한 말해요. 무슨 말? 할머니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없는 사람이라고도 해요. 미영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지우야, 정말 그런 말 들었어? 네. 그리고 약도 이상하게 줘요. 많이 먹으라고 해요. 형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를. 하지만 저는 지우의 말을 믿었어요. 7살 아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일기장을 공개했어요. 이제 모든 걸 알겠어요.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영이가 일기장을 읽어보더니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응, 할머니께서 직접 쓰신 거야. 그럼 큰 고모님이 도둑질하고 도망간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집 주인 행세를 하고 계시는 거지. 형님이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도둑질이라고 하지 마. 내 몫을 가져간 거야.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이 집에서 누리고 있는 것도 원래 내 몫이야. 형님과 제가 언성을 높이는 사이 지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고모 할머니, 거짓말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증조 할머니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7살 아이의 순수한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겠구나. 30년 전에 진실이 드러난 지금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겠구나. 형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맞서야 할지. 이제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일기장 사건 이후 형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온화한 척하지 않으셨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시어머님께 아침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형님이 문을 막고 서 계셨어요. 들어가지 마. 형님, 저는 30년 동안 매일. 이제 그만해. 내가 할 일은 없어. 형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으신 거였죠. 어머님이 아프시면 제가 도와드려야. 필요 없어. 내가 있으니까. 하지만 시어머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 그리고 작은 신음소리. 형님, 어머님이.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저는 불안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형님이 잠시 외출한 사이에 시어머님을 확인해 봤어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시어머님이 침대에서 깊게 잠들어 계셨어요. 너무 깊게 자고 계셔서 깨우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어머님.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으셔서 맥박을 확인해 봤는데 평소보다 훨씬 느렸어요. 침대 옆 탁자에는 약통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 낯선 약이 있었어요. 지우가 발견한 그 수면제였죠. 처방전을 자세히 보니 형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시어머님께 주고 계신 거였어요. 이상해. 왜 이런 약을? 그때 뒤에서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형님이 차갑게 저를 보고 계셨어요. 형님, 어머님이 너무 깊게 주무시는 것 같아서 그냥 피곤하신 거야. 나가. 하지만 이 약은 내가 나가라고 했어. 형님이 제 팔을 잡아 끌며 방에서 내보내셨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날 저녁 불안한 마음에 딸 미영이에게 전화했어요. 미영아, 엄마야. 지금 시간 괜찮지?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려 했는데 미영이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엄마,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지신 거 아니에요? 미영아, 할머니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엄마, 큰 고모님이 나쁜 분일 리 없어요. 혈육이신데. 또 혈육이라는 말이었어요. 미영이마저 형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미영아, 엄마 말 좀 들어줘. 정말 이상한 일들이. 엄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큰 고모님이 할머니 잘 모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혼자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지우만 빼고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늦게 시어머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괴로워하시는 소리. 참을 수 없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어머님이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어머님, 급히 달려가서 일으켜 세우려 했는데 시어머님의 상태가 심각했어요. 의식이 거의 없으셨고 호흡도 불규칙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님, 그때 형님이 뒤에서 나타났어요. 뭘 하는 거야? 형님, 빨리 119 불러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하지만 형님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전혀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으셨어요. 괜찮아. 그냥 약 때문에 좀 어지러우신 거야.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의식을 잃으셨어요. 내가 처리할게. 너는 나가. 제가 시어머님을 일으키려는데 형님이 제 손을 밀쳐내셨어요. 건드리지 마. 그 순간 형님이 하신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편해지실 거야. 편해지신다는 게 설마. 형님, 설마 그런 뜻이 아니죠? 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시는 걸 보는 게 안쓰러워서 이제 그만 편히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편히 가시라고요? 형님이 시어머님을. 진짜로? 형님 미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친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형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은 자연스럽게 내가 상속받게 되고 너는 나갈 곳을 찾으면 돼.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님을 그런 목적으로. 형님, 정말로 어머님을 그럴 생각이에요? 생각이 아니라 이미 시작했어. 며칠 전부터 약을 조금씩 늘려줬거든.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말로 형님이 시어머님을. 저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려 했어요. 119죠?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데 형님이 제 핸드폰을 빼앗아 버렸어요. 전화하지 마. 형님, 어머님이 죽어가고 계세요. 그게 어머니한테 좋은 거야.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그런 건 형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핸드폰을 되찾으려 하는데 형님이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핸드폰이 산산조각 났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어머니가 자연사한 거라고 하면 돼. 자연사라고요? 이게 자연사예요? 저는 시어머님께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어요.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형님, 제발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어. 약을 너무 많이 드셨거든. 너무 많이 드셨다는 건 진짜로 독사를. 저는 시어머님을 안고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인공호흡도 해보고 심폐소생술도 해봤어요. 예전에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 배운 것들을 총동원했죠. 하지만 형님이 저를 밀쳐냈어요. 그만해. 소용없어. 아직 살아계세요.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봤자 어차피 치매로 고생만 하실 거야. 그래도 살아계시잖아요. 형님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시어머님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하지만 밤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때 시어머님이 잠시 의식을 되찾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순, 희야. 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요. 고마웠다. 시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시어머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신 후 저는 한동안 넋이 나간 채로 앉아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시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시다니. 형님은 태연하게 시어머님의 눈을 감겨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머니가 편해지셨어. 형님이 어머님을 죽인 거예요. 죽인 게 아니야. 편히 가시도록 도와드린 거지. 도와드렸다고요? 이게 도움이라고요? 형님, 이건 살인이에요. 살인이 아니라 안락사야. 어머니가 더 고생하지 않으시도록. 형님은 정말로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고 계신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에 자연사 하신 것처럼 신고하면 돼. 나이도 많으시고 치매도 있으셨으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형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모든 걸 미리 계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어요. 시어머님의 시신 앞에 앉아서 30년간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와서 어색해했던 날들, 시어머님이 차근차근 집안일을 가르쳐 주시던 날들, 아프실 때 밤새 간병했던 날들. 그 모든 소중한 시간들이 이렇게 끝나다니. 형님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혼자 시어머님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제가 이 집에 혼자 남게 되었구나. 시어머님마저 돌아가시니 저를 지켜줄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구나. 형님이 원하는 대로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일어났어요. 분노였어요. 시어머님을 그런 식으로 보내신 형님에 대한 30년간 저를 속인 남편에 대한 그리고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야.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시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때 결심했어요. 형님의 죄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진실만은 세상에 알리겠다고. 시어머님께 조용히 약속드렸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형님의 죄를 밝혀낼게요. 그리고 어머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드릴게요. 이제 정말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 아침, 형님은 차분하게 장례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순이야, 어머니 옷 준비해 놓고 나는 장례식장에 연락해 볼게. 모든 게 자연스러운 죽음인 것처럼 행동하고 계셨어요. 형님, 그 전에 병원에. 병원은 필요 없어. 나이도 많으시고 치매도 있으셨으니까. 형님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었어요. 진수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갑자기 가셨네. 갑작스럽게 아프시더니 밤새 고생하시다가 편히 가셨어. 형님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여보, 그래도 병원에서 확인은.
제가 말하려는데 형님이 끼어드셨어요. 확인할 게 뭐 있어? 고령의 치매까지 있으셨는데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날 오전 미영이가 지우를 데리고 왔어요. 시어머님의 부고 소식을 듣고 온 거였죠. 지우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증조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저는 지우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우야, 증조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어. 왜요? 어제는 괜찮으셨는데? 지우의 순수한 질문에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형님이 지우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셔세요. 지우야, 증조할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편히 가신 거야. 아프셨어요? 어디가 아프셨는데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여러 군데가. 그때 지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고모 할머니가 이상한 약 주셨잖아요. 그 순간 형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어제 증조할머니한테 약 많이 드시라고 했잖아요. 미영이가 놀라며 지우를 꾸짖었어요. 지우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지만 저는 지우의 말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미영이가 다른 친척들에게 연락하는 동안 저는 지우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지우야, 어제 본 걸 할머니한테 정확히 말해줄래? 고모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한테 하얀 약 여러 개 주면서 많이 드시면 안 아플 거라고 했어요. 하얀 약? 네. 그리고 증조 할머니가 너무 많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억지로 드시게 했어요. 지우의 증언은 명확했어요. 형님이 의도적으로 과다 복용을 시킨 거였죠. 지우야, 다른 건 없었어? 있어요. 고모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 없어도 괜찮다고 혼잣말했어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지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나쁜 고모 할머니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7살 아이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진실을 밝혀낼게.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할머니, 내가 도와줄게요. 그날 오후 형님이 불러온 의사가 시어머님을 보러 왔어요. 사망진단서를 받기 위해서였죠. 의사가 시어머님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겉보기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 형님이 재빨리 말씀하셨어요. 치매가 있으셔서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혹시 복용하시던 약물이 있나요? 형님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일반적인 혈압약 정도. 의사가 침대 옆 탁자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 약들은 뭔가요? 그곳에는 지우가 발견했던 수면제 병이 있었어요. 아, 그건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이 약은 고령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누가 처방해 줬나요? 의사의 질문에 형님이 당황하고 있을 때 저는 용기를 냈어요. 선생님, 시어머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왜요?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어서. 형님이 날카롭게 저를 노려봤어요. 진실을 향한 첫걸음. 의사가 더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확실히 자연사라고 하기에는 혹시 부검을 해보시겠어요? 부검이라는 말에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부검까지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하지만 정확한 사인을 알려면 그때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선생님, 부검해 주세요. 순이야, 넌 뭐 하는 거야? 형님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사인을 알아야죠. 사인은 자연사야.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 하지만 의사는 제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유족이 원한다면 부검을 의뢰할 수 있어요. 다만 며칠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정확히 알고 싶어요. 형님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어요.
의사가 간 후 형님이 저를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가셨어요. 순이야, 내가 뭘 하려는 건지 알겠지만 생각을 바꿔. 형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다 알아요. 알긴 뭘 알아.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거야. 수면제로 독살한 거죠. 형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증거가 있어? 지우가 다 봤어요. 그리고 증거도 있고요. 7살 아이 말을 누가 믿겠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저는 진실을 밝힐 거예요. 그때 형님이 제 팔을 잡으며 위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함부로 행동하지 마.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위험하다고요?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혹시 며느리가 뭔가 했다고 하면 형님이 저를 범인으로 몰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30년 동안 모셨는데 갑자기 왜 해쳤겠어요? 유산 때문이라고 하면 되겠네. 어머니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형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저를 범인으로 몰아서 자신은 빠져나가려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날 저녁 경찰이 왔어요. 부검 의뢰 때문이었죠.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하고 가족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지우가 갑자기 나섰어요. 아저씨, 나쁜 고모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어요. 경찰관이 지우를 보며 말했어요. 어떤 나쁜 짓? 약을 많이 먹게 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형님이 당황하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지만 경찰관은 지우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자세히 말해볼래? 지우가 용감하게 자신이 본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형님이 수면제를 시어머님께 억지로 먹이는 것, 이제 할머니 없어도 괜찮다고 혼잣말한 것. 경찰관이 형님을 보며 말했어요. 사실인가요? 어린아이 말을 믿으시겠어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 안 해요. 특히 이런 일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숨겨뒀던 증거들을 모두 내놨어요. 지우가 찾은 수면제 처방전, 시어머님의 일기장, 그리고 형님이 몇 년 전부터 연락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이 모든 게 형님의 계획이었어요. 시어머님을 제거하고 집을 차지하려는. 형님이 발끈하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왜 어머니를. 3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집안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것처럼. 경찰관이 일기장을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30년 전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네요. 형님이 돌아온 목적은 처음부터 이 집을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해가 되는 시어머님을. 그때 형님이 완전히 돌변했어요. 그래, 맞아. 내가 했어. 그 침에 걸린 할망구가 언제까지 살 건데. 형님, 30년 동안 내가 누린 것도 원래 다 내 거였어. 이제라도 찾아가는 게 당연하잖아. 형님이 자백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경찰관이 형님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님이 연행된 후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진수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순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그래도 내가 진실을 밝혀내서 다행이야. 저는 진수를 보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저를 속이고 형님 편만 드시더니 이제 와서 다행이라고요? 진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미영이가 지우를 데리고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엄마 말씀 안 믿어서. 괜찮아, 미영아. 너도 어쩔 수 없었던 거니까. 지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나쁜 고모 할머니 없으니까 괜찮아요. 응, 지우야. 내가 진실을 말해줘서 할머니가 이길 수 있었어. 증조 할머니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네요.
지우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30년을 함께한 시어머님, 저를 믿어준 지우, 그리고 끝까지 진실을 지키려 한 제 자신이 진짜 가족이었다는 걸. 형님은 혈육이었지만 가장 큰 적이었고, 지우는 어리지만 가장 큰 동맹이었어요. 이제 시어머님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형님이 구속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재판도 끝나고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받으셨죠. 집안은 많이 조용해졌어요. 그 소란스러웠던 일들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요. 오늘은 시어머님 사무제를 지내는 날이었어요. 형님 없이 치르는 첫 번째 큰 제사였죠. 새벽부터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 30년 동안 해오던 일이지만 왠지 느낌이 달랐어요. 할머니, 내가 도와드릴까요? 지우가 아침 일찍 와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이 아이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는데 아직도 이렇게 저를 챙겨주고 있어요. 지우야, 괜찮아. 할머니가 할 수 있어. 하지만 혼자 하기 힘드실 텐데요. 지우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정말 제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진수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형님 사건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린 것 같았어요. 순이야, 제사상 준비 내가 도와줄까?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에 전혀 관심 없던 분이었는데요. 괜찮아요. 30년 동안 혼자 해온 일인데 제 대답이 좀 차갑게 들렸나 봐요. 진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순이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나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반성하신다고 30년 동안 속은 게 없어지나요? 저는 아직 진수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형님을 믿고 저를 의심했던 일들이 쉽게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하거나 집을 나갈 생각은 없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시간이 있고 무엇보다 이 집이 제가 평생 지켜온 곳이었거든요. 여보, 앞으로는 달라질게. 순이 말을 더 믿고 더 의논하면서 살자. 글쎄요. 지켜봐야겠네요.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하겠지만 새로운 시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영이는 이번 일 이후로 저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엄마 말씀 안 믿고 괜찮다고 했잖아. 이제 그만해. 아니에요. 저도 혈연이라는 말에 속았어요. 30년 동안 저희를 키워주신 엄마보다 처음 본 큰 고모를 더 믿었으니까. 미영이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미영아, 이번 일로 엄마도 많이 배웠어. 진짜 가족이 뭔지. 엄마가 정말 대단하세요.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우가 없었으면 안 됐을 거야. 우리 지우가 정말 용감했지. 지우가 얼굴을 빨갛게 하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더 용감하셨어요. 무서웠을 텐데 끝까지 싸우셨잖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가족 간의 유대가 예전보다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제사를 지내면서 시어머님 사진 앞에 앉아 속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형님도 벌받았고 진실도 다 밝혀졌어요. 사진 속 시어머님은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어머님이 저를 정말 딸같이 아껴주셨다는 거 이제야 제대로 알았어요. 3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제 옆에 와서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래, 지우야. 증조 할머니가 할머니를 많이 아껴주셨어. 이제 하늘에서 할머니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지우의 순수한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혼자 집안을 둘러봤어요.
형님이 가져가려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았어요. 시어머님의 금목걸이, 가족 사진들, 그리고 30년 동안 제가 정성스럽게 관리해온 모든 것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제가 이 집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손가락을 보니 금반지 자리에 하얀 자국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슬프지 않았어요. 30년의 증거이자 제가 얼마나 오래 이 집을 지켜왔는지 보여주는 흔적이었거든요. 딸 미영이가 새 반지를 사드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엄마, 그래도 새 반지. 괜찮아. 이제 반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30년 동안 금반지로 증명하려 했던 제 자리를 이제는 행동으로 증명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서 지우가 집에 가기 전에 저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고마워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할머니, 당연한 거예요. 나쁜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걸 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의젓했어요. 지우야, 앞으로도 할머니네 자주 놀러 올 거지? 네. 그리고 할머니, 이제 무서운 일 없을 거죠? 응, 이제 없을 거야. 할머니가 지켜낼 거야. 할머니가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나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지우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이번 일을 통해 많이 자란 것 같았거든요. 지우야, 약속하자.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용감한 사람이 되자. 네, 약속해요. 모든 사람들이 집에 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30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어린 며느리였던 제가 이제는 이 집을 지켜낸 당당한 여자가 되었어요. 시어머님도 돌아가셨고 형님도 감옥에 가시고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저였어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조용한 평온함이 더 컸어요. 정말 원했던 건 이 집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제가 30년 동안 해온 일들을 인정받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얻었어요. 가족들에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서.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시어머님 방을 들여다봤어요. 이제는 제가 정리한 깨끗한 방이었어요. 시어머님의 사진과 추억의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죠. 어머님, 이제 정말 안녕히 계세요. 어머님 덕분에 저도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밤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시간 동안 쌓아온 사랑과 헌신이 결국 진실을 이기게 했다는 것을. 형님은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차지하려 했지만 진짜 가족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함께한 시간, 나눈 사랑, 서로를 위한 희생. 그런 것들이 진짜 가족을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지우 같은 아이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지켜주려 했던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봤어요. 이제 이 집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지우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처럼 가족 내에서 힘든 일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작은 상담센터라도 만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손을 내밀고 싶었어요. 형님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우 같은 용감한 아이들이 진실을 말할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시어머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저의 길고 힘들었던 싸움은 끝이 났고 새로운 희망찬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년의 세월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제 그 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였어요.